그런데 설마 사실 하지 않았다. 다 허구입니다. 이것도 다 허구고 정말 사실 별거 없었다. 네, 전부 다 허구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튜버 라임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거 마시면 우리 한날 한시에 같이 죽는 거다. 무서워!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안녕하세요, 역수 돋보기 영입니다. 오늘 주제 뭐죠? 오늘 주제는 정말 멋있는 썰들이 삼국지 안에 정말 많잖아요. 많죠. 그런데 사실 요거는 가짜다. 사실 요거 소설이었다 하는 부분들. 환상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실제가 아니라 허구였던 삼국지 연희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려고 하죠. 제일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삼국지 하면은 우리 주인공 누구겠어요? 유비, 관우, 장비. 아무래도 저희는 삼국지의 주인공 하면 유비, 관우, 장비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유비, 관우, 장비를 떠올리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되는 1권에 나오는 그 이야기 책 피자마자 나오는 딱 하자마자 아까 그 하셨던 거 뭔가 벚꽃잎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지금 벚꽃 날린다. 네, 바로 그 이야기 도원결이 썰입니다. 이 도원결이라는 게 책 가장 처음에 나오고 난세가 펼쳐지면서 뭣도 없었던 귀 큰 놈 유비와 얼굴 시뻘건 이 관우와 장비가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함께 이 난세를 타파해보자 라고 하는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고 난세를 타파하면서 뭔가 이 끈끈한 새 인물들에게 서사를 부여해주는 어마어마한 장면이 바로 도원결이 아니겠습니까? 낭만입니다. 낭만이에요. 아무래도 막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잔 딱 하면서 우리 같은 날 죽는 거예요 하면 가슴이 끓거든. 세 형제들이 모여서 뭔가 의형제를 맺는 요 장면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장면인데 요게 주인공들의 대표적인 서사들이 있어요. 다른 작품들을 봐도 주인공들한테는 꼭 이 언더독 효과를 줍니다. 언더독이라는 게 둘이서 큰 세력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왠지 패자한테 감정을 이입해서 뭔가 응원하게 돼. 빨리 역전했으면 좋겠고 이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주인공들한테 공통적으로 서사가 부여되는 게 언더독 효과. 그래야 우리가 이 뭔가 주인공들이 나중에 큰일을 했을 때 우리 함께 이걸 모두 이겨냈어 하면서 다 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초석이 되는 게 바로 도원결이다. 그런데 설마 사실 도원결이는 하지 않았다. 한 적이 없다. 요것이 팩트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정사에 관우전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죽기로 결심했으니 내가 이를 배신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나와요. 아니면 뭐 유비가 우리가 함께 침상에 있었고 형제처럼 지냈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서 차용해서 나관중이 의형제를 맺었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한 부분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시작부터 아주 아름다운 소설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요. 벚꽃잎 내린다는 연출은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복숭아 밭이잖아요. 네. 다들 여기가 유비네 밭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 장비네 겁니다. 장비네 복숭아 밭이고요. 장비도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 네. 사실 유비네 밭이었으면 유비가 돗자리 장수 안 하고 있지. 홀어머니 모시고 과수원했지. 과수원했죠. 그쵸. 그래서 제가 꼽은 이 첫 번째 허구의 이야기는 도원결이. 요걸로 사실 뒤에 모든 이야기가 다 납득이 되거든. 가장 큰 득을 본 사람이 유비. 근데 저는 오히려 도원결이가 허구여서 저는 더 낭만인 것 같아요. 왜요? 그렇게 의형제를 맺는 의식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실제 역사잖아요. 그럼에도 실제 관우와 장비는 죽을 때까지 계속 유비 곁에 머물렀단 말이죠. 그걸 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유비 곁에 있다는 게 그게 더 낭만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약간 이 통수가 난무하는 삼국지의 그쵸. 세상에서 이 셋만은 절대 서로를 배신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배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인을 바꾸는 경우도 많은데 맞아요. 끝까지 있었잖아요. 그게 정말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도원결이는 가짜지만 이 세 명의 의리는 진짜 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제가 골라본 삼국지에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삼국지의 3대 대전 중 첫 번째 대전인 관도대전입니다. 사실 삼국지 1부는 조조가 중국 중북부를 제패하는 과정으로 한 줄 요약이 가능한 것 같아요. 거기서 여러 군벌들을 해치우고 이제 중국의 중북부를 제패하는데 거기에 보스 몹이 원소였고 그 최종전이 바로 관도대전이었죠. 이 관도대전 직전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유비가 조조한테 깝치다가 와해가 되어버리죠. 네. 그래서 그 유비 세력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때 유비는 원소 진영에 가고 관우는 조조한테 갑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조조와 원소, 중국, 중북부를 두고 희대의 대격돌이 일어나는데 관도라는 곳은 지금의 중국 허난성 부근이고요. 거기에 일단 원소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서기 200년에 백마성에 원소 부대의 선봉대장 역할을 했던 알량을 먼저 백마성으로 보내죠. 그래서 백마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 조조가 본대를 이끌고 백마성을 구원하러 수도 허창을 나와서 진격을 하는데 백마성으로 안 가고 백마성 옆에 있던 연진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원소 본대도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원소는 알량을 먼저 백마성에 보냈었던 거고 원소 본대도 뒤에 이어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조조군이 연진에 있다는 소식에 조조군과 싸우고자 연진으로 향합니다. 원소군 본대는. 그럼 백마성에는 알량밖에 없는 거죠. 이때 조조가 연진으로 가는 척하면서 장묘와 관우를 백마성 구원하러 보냈고 이때 관우가 알량의 목을 수급을 베어버리죠. 네. 는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네, 정말 삼국지에 몇 안 되는 1대1 싸움이었죠. 알량은 죽고 나서 알량의 후임자가 바로 문추였는데 문추도 일단 기명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원소는 계속 연진에서 조조 본대와 대치를 합니다. 여기서 유비 문추에게 기병 몇 천을 주고 조조군과 싸우게 하는데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때도 관우가 가가지고 문추를 죽이지만 실제로는 그 연진 전투에 관우는 없었다. 자기 형이었던 유비가 원소군 진영에 있다는 걸 알고 일찌감치 빠져나온 상황이었고 연진 전투에서는 그럼 문추의 기병대를 격파했던 게 누구였느냐? 바로 순유였습니다. 네, 순유가 문추가 이끄는 기병대가 오는 길목마다 가진 그 진귀한 보물들을 깔아놔요. 그 문추의 기병대 그 병사들이 그 보물들을 보고 눈이 돌지. 막 죽는 거예요. 아, 난리가 났지. 빨리 죽어야지. 그 사이에 순유가 매복해놨던 병사들이 들이닥쳐서 문추의 부대를 격파하고 문추도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 거기 유비도 졌다고 했죠? 네. 유비도 패주를 해서 도망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두 번째 환상을 깰게 연의에서는 유비도 조조군 진영에 관우가 있다는 걸 알고 원소군 진영을 나오죠. 실제로는 유비가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원소가 보낸 겁니다. 관우가 유비한테 들어왔고 어느 정도 유비가 세력을 회복하자 원소는 유비에게 새로운 임무를 줍니다. 예주 연암군으로 가서 그 조조를 견제해라. 예주 연암군은 조조의 수도였던 허창이랑 가까운 곳이었어요. 거기를 견제하라고 원소가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주 연암군에서 정착을 하고 유비는 수도 허창을 노리고 있었죠. 한편 연진 전투에서는 문추의 기병대를 격파한 조조군이었지만 원소군의 병력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계속 밀리다가 관도라는 성까지 밀리게 되죠. 이 관도는 허난성 정저우시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연의에서는 뭐 무슨 원소의 뭐 군대가 뭐 100만 대군이었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실제로는 한 10만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조조군 진영은 한 4에서 5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도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거기다가 되게 급했던 게 지금 예주 연암군에서 유비가 수도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손책도 밑에서 올라오고 있고 장수 세력도 조조를 견제하려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손책은 오는 길에 암살을 당했고 유비의 군은 조인한테 격파를 당했고 장수는 지난번 영상에서 가후 가며들면서 이제 가우가 지금 조조는 밀리고 있지만 조조가 더 이길 가능성이 높다 해서 그 조조 쪽으로 붙고 하지만 어떻게 상황은 잘 정리가 되긴 했지만 관도 내에서 군량미가 굉장히 부족했던 상황이었죠. 거기서 원소군 진영에서는 저수라는 책사가 원소에게 지구전으로 가자. 왜냐면은 조조한테는 보급이 없고 군량미가 부족하고 우린 군량미가 많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 하지만 원소는 이미 다 이긴 거 가지고 뭘 또 지구전으로 가냐. 그래서 끝까지 공세로 밀어붙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관도성 내에서 조조군 진영의 군량미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조가 굉장히 위급해가지고 수도에 있던 순욱한테 야 도망가는 게 좋겠다 하니까 순욱은 계속 버티면 이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원소군 진영에 있던 허유라는 책사가 원소한테 불만을 품고 조조한테 넘어오죠. 또 연의에서는 이제는 허유가 자기가 계책을 냈는데 이 계책을 원소가 들어주지 않자 얘 불만을 품고 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 허유에 대한 기록이 묘사가 음흉하고 아무튼 성격이 지저분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소군 진영에 있을 때도 검은 돈을 많이 만졌는데 이게 원소한테 발각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싸움에서 이겨도 나는 살아남기 힘들겠다. 조조한테 넘어갔는데 허유가 원소군의 군량미가 어디에 있는지 보급기지 위치를 알려줬고 그래서 오소라는 곳으로 치게 되죠. 근데 오소가 이제 급습을 받았다는 정보가 전해졌어요. 원소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지. 구하러 가야지. 지금 군량미가 불타는데. 근데 그때 원소가 야 조조군이 지금 우리 군량미 기지를 공격했으면은 관도성 비어있는 거 아니야? 관도 공격하자. 이래서 장합과 고람에게 관도성을 공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있을까?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데 그 조홍이 이끄는 수송전에 가로막혀서 장합과 고람은 관도성 함락도 실패하고 불량민도 다 뺏기게 되죠. 다 불타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원소는 지 잘못인데 지가 판단을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온 게 다 장합이랑 고람 때문이다. 니네가 관도성 함락 못 시키지 않았냐. 이래서 화가 난 장합과 고람은 바로 원소를 배신하고 조조에게 붙죠. 그리고 불량민가 더 이상 없겠었기 때문에 원소는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퇴하는 원소군을 공격하면서 대승리를 거두는데 그때 원소군이 입었던 피해가 한 7에서 8만 명, 10만 명 중에서 7에서 8만 명이 죽었다니까 전멸인 거죠. 이렇게 원소는 살기는 살지만 사실상 어마어마한 피해를 봐가지고 대패한 거죠. 대패를 해서 세력을 회복할 수가 없었고 끝내 결국은 원소의 모든 세력들이 제거가 되죠. 제가 이제 도원결이 다음에 가져온 이야기는 바로 관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관도대전 얘기하면서 빼먹은 이야기가 있었죠. 네네. 근데 사실 관우는 너무 멋있는 썰이 많잖아요. 이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싹 배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도 소설이죠. 소설이죠. 그리고 이제 막 팔에 뭐 독 묻은 화살이 딱 맞았는데 마취 안 하고. 그쵸. 마취 안 하고 화타가 이제 뼈를 막 긁어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바둑을 탁 두면서 뭐 농담 따먹기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 이것도 사실 가짜다. 그리고 뭐 조조를 사로잡았는데 뭐 이것도 풀어줬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지금 가져온 거는 관우의 의형제, 우애를 강조하는 썰인 오관육참, 오관참장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로 뭐 네, 불리죠. 뭐 단기천리, 네. 뭐 관우천리행 뭐 되게 많죠 이름이.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는 아까 말씀해주신 이 관도 대전 때 유비랑 관우가 이제 흩어지게 되죠. 이 관우는 유비가 버리고 간 두 부인을 어떻게 건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거는 연희의 이야기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이 두 부인을 데리고 어디 의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형님은 없어졌고 나는 나 혼자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형수님 그죠. 가족이 있는데. 그죠. 우리 형수님들 살려야 되니까 이제 이 형수님을 모시고 조조에게 의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밥값을 하겠다면서 관도대전에 나가게 되죠. 밥값 하나, 알량 밥값 싹 베고 두 번째 밥값 문추 싹 베고 그리고 이제 요때에 우리 유비 형님이 살아있다. 원소 쪽에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조한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우리 형님 찾아가야겠다. 근데 이 조조가 대단히 막지 않았대요. 관우 덕후잖아. 관우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도 오히려 관우를 더 높게 쳤대요. 아, 저 주군을 절대 버리지 않는 저 기계 너무 멋있다. 오히려 그냥 보내줍니다. 근데 뭐 연희 다른 부분에서는 애초에 관우가 조조한테 의탁을 할 때 나는 이제 원래 형님이 없어졌으니 난 한날 한시에 죽기로 했으니까 죽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나중에 다른 장수가 와가지고 안 된다. 뭐 다른 형수님들은 어떡하냐. 네가 죽으면 안 되고 유비가 아직 생사를 모르는데 네가 죽으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관우가 그러면 나는 유비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가겠다. 그때 잡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관우가 유비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유비를 찾아서 떠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조조가 허락했다라는 사실을 다른 관문에서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하. 전령국에 가야 되는데 관우가 일단 너무 빨리 출발을 한 거지. 적토마를 타고 있으니 그치. 어떻게 따라잡아 그거를. 관우 이제 막 출발을 하는데 딱 첫 번째 관문에 막힙니다. 조조가 널 보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어딜 감히 네가 이 관문을 지나가려고 하느냐. 딱 호통을 치니까 관우가 조용히 청룡 언얼도를 꺼내들죠. 싹 베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문도 나는 못 들었다 하고 또 막지. 지나갈 수 없다. 지나갈 수 없다 하니까 이제 또 뭐야, 청룡 언얼도를 들어서 싹 또 뵙니다. 그렇게 5개의 관문을 지나고 6명을 뵀어요. 마지막으로 등장한 게 딱 최종 보스 하우돈. 나관중이 너무 이 스토리를 잘 짜. 어떻게 마지막에 그 하우돈을 내세울 생각을 했을까? 하우돈이 딱 앞을 막죠. 안 된다 했는데 이번에도 관우가 만능무기 청룡언을 또 해가지고 이렇게 싹 뵈려고 했는데 하우돈이 막지. 근데 딱 조조의 전령이 도착해서 내가 가라고 했어. 너네들 그만 싸워라 해가지고 이제 하우돈이랑 일개토를 안 하고 이제 관우가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관우가 결국 이 관문을 돌아 오관 7참이 될 뻔했는데 오관 6참까지만 하고 유비에게 돌아갔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썰이 있죠. 그런데 뻥이야! 네, 소설입니다. 네, 사실 관우는 관문을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거기에 막았다라고 등장하는 6명의 장수는 다 허구의 인물이고 관우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루트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정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우가 돌아가 유비에게로 갔다. 끝. 끝.
더 이상 뭐가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그때 지금 관도대전 중이잖아요. 하우서는 왜 한가롭게 거기가 있냐고. 그리고 뭐 거기서 관우를 도와줬다라고 등장하는 장수들도 있어요. 다 허구입니다. 요것도 다 허구고. 그래서 이 관문들도 보면은 여기에서 사실 관우가 있는 데에서 유비는 여기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갑니다. 루트가 말이 안 돼. 근데 뭐 이 루트를 돌아갔다는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말이 많죠. 조조가 너무 변덕스러우니까 관우를 다시 잡을까봐 도망간 거다. 뭐 이런 썰도 있고, 관도대전 중이니까 전쟁 중이니까 돌아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정확한 이 관우의 루트는 파악을 할 수가 없고 그저 관우는 유비에게로 돌아갔다까지만 사실입니다. 다음 삼국지 속 잘못 알고 있는 네. 허구들, 삼국지 3대 대전 중 이번엔 두 번째 적벽대전입니다. 적벽대전은 너무 양이 많아. 네, 말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그냥 그 몇 가지 오해된 것들만 좀 찝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갈량이 송건 측 진영에 가서 지금 조조와 싸울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주유와 송건을 도발해서 전쟁에 참전시켰다. 제갈량이 간 건 맞아요. 하지만 이미 송건과 주유는 싸울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팩트이고요. 그렇다면 제갈량은 거기 가서 뭐 했냐? 동맹을 맺은 거죠. 근데 사실 그 당시 유비의 세력이 컸다라는 세력도 아니었고, 송건 입장에서는 이 크지 않은 유비의 세력과 연합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조조와의 싸움은 형주 진출전이거든요. 하지만 강동의 송건 같은 경우는 형주와는 무관한 군벌이었기 때문에 형주로 들어가려면 형주의 민심을 좀 규합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형주 내에서 반조조파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 유비였고, 그래서 유비와 연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형주 내에서 조조를 몰아내고 형주로 진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이. 그래서 동맹을 맺게 된 거고, 아무튼 제갈량이 가가지고 멋있게 그 말발로 탁 설득을 하고 일부러 도발해가지고 주유와 송건을 화내서, 그래서 송건이 싸움에 임했다는 아니고 이미 주유와 송건은 싸움에 임할 생각이었다. 근데 명분을 제갈량이 갖고 온 것뿐이다. 그쵸. 두 번째는 병력입니다. 조조의 군대가 80만이라고 소설 속에 나오지만 실제로는 16만 명 정도였고, 그 주유가 이끌고 있던 오군은 약 3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유비가 주유한테 가서 아니 16만에 조조와 싸웠는데 고작 3만밖에 안 되나? 이렇게 비아냥대니 주유가 유비한테 이렇게 말하죠. 가만히 앉아서 조조군이 깨지는 거 구경이나 하세요. 제가 주유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생겨서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말도 잘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깨드릴 게, 조조가 적벽대전 시작하기 전에 아무래도 조조군의 중심은 기병 중심이었으니까 수전에 약했고, 그래서 수전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형준의 호족이었던 채모와 장윤을 도독과 부도독으로 삼았는데, 주유의 이간질로 조조가 이 두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승상, 이제는 누가 수군을 지휘합니까? 네. 하니까 조조가 아뿔싸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것도 역시 소설이고요. 실제로는 채모는 오래 살았고요. 죽지 않았고, 또 채모는 조조와 젊은 시절에 친분도 좀 있었고, 그리고 채모가 형준에서 대호족이었습니다. 그런 채모 죽여서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맞아. 그리고 조조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맞아요. 조조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죽여놓고 맞다, 이런 사람이 아니야. 채모는 죽지 않고 적벽대전 끝까지 조조군 수군을 지휘를 했다. 그 다음 또 오해가 방통의 연환계죠. 이제 수전에 약한 조조군 병사들이 배를 타자마자 배멀미를, 이때 방통이 나타나가지고 쇠사슬을 엮으면은 배멀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을 묶었더니 정말로 배멀미를 하지 않게 됐는데, 이렇게 배들을 쇠사슬로 묶은 게 연환계라고 한다. 아니죠. 방통은 적벽대전에 아예 등장조차 하질 않습니다. 배를 쇠사슬로 묶어서 배멀미를 방지하겠다고 한 건 조조의 아이디어였고요. 그리고 이거를 연환계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연환계는 여러 계책을 섞어서 쓰는 것을 연환계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적벽대전에서 양측이 여러 계책을 섞어서 썼으니 연환계를 안 썼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쇠사슬을 묶은 거를 연환계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근데 이때 정욱이 조조에게 말하죠. 쇠사슬로 배를 묶으면은 화공을 받았을 때 피해가 너무 극심하다. 불이 너무 쉽게 빨리 퍼질 수 있다. 했을 때 조조는 그런 걱정은 없다. 왜냐? 바람의 방향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지금 바람의 방향대로라면은 적들이 화공을 퍼부어도 불이 쟤네한테 역으로 간다. 이렇게 안심을 했다는 건데, 그 다음 오해가 여기서 이제 제갈량이 그쵸. 동남풍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주유의 계책이었고, 화공을 먼저 제안한 거는 황계였지만, 실제로 당시 바람의 방향이 주유 입장에서는 불리한 방향으로 불고 있었지만, 주유 같은 경우는 거기 진해 터전 아닙니까? 바람의 방향이 동남풍이 분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때 이제 황계를 통해서 황계가 거짓말로 항복하는 척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일 몇 시에 가겠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오군 보급선까지 다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배를 막 끌고 가는데, 거기에는 불량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지푸라기 같은 가연성 재질들이 많았고,
알고 거기에 불을 쏘아가지고 불이 퍼졌다는 건데, 그 다음 또 오해가 불로 조져졌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화공이 있었던 거는 맞지만 실제 그 불은 조조군이 후퇴하면서 직접 지른 불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전쟁에서 진 쪽이 후퇴를 할 때 반드시 군량미를 불태워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 무기도 있고 군량미도 있는데 그게 적한테 싹 다 넘어가면 그렇죠. 큰일 나죠. 그래서 가져갈 것만 가져가고 빨리 다 불태워야 되는데, 네. 그래서 불이 엄청 났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조조군이 진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 그렇게 신중하고 의심이 많은 조조가 황계의 거짓된 항복을 의심조차 안 하고 믿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그 당시 주유가 송건에게 우리가 조조를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이유 6가지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조조군의 병사들은 북방의 기후에 적응이 되어 있다 보니 남방으로 오면은 풍토에 적응을 못해서 전염병이 생길 거다. 정확하게 전염병이 쫙 퍼졌고 조조군은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전염병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에서 때마침 황계가 거짓으로 항복을 해오니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황계를 잡았는데 진짜 지푸라기를 진짜 들고 온 지푸라기. 거잖아. 그죠? 진짜 지푸라기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오서에도 조조군이 진 거는 전염병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적벽대전에서 조조군이 진 거는 풍토에 적응하지 못한 전염병으로 인한 전투력 상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정말 사실 별거 없었다. 네, 있었던 건 지푸라기. 지푸라기. 네, 지푸라기 하나 있었다. 자, 마지막으로 3대 대전 중 마지막 대전, 이릉 대전입니다. 네. 바로 유비의 관우 복수전이죠. 원래 유비와 송건은 연합 관계, 동맹 관계였는데 송건이 배신을 해서 형주를 빼앗고 관우를 죽이죠. 광공 어찌 목만 오셨어. 근데 시작부터 불안불안했죠. 왜냐면 유비가 관우 복수전을 하고 간다니까 장비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장비와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는 건 장비가 죽었다라는 소식이었죠. 장비가 이제 여강 범달이라는 부하 장수한테 살해됩니다. 이거는 역사 사실이죠. 근데 살해된 이유는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뭐 대충 예상은 가능하죠. 장비가 워낙 가혹행위를 좀 많이 했다라고 해요. 뭐 그걸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추정은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근데 사실 성격이 언제 칼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성격이긴 했다. 그래서 장비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불안불안한 전쟁이었는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에 나서기 전에 장비의 아들 장포와 관우의 아들 관흥이 와서 저희도 아버지의 복수를 함께 해주십시오. 유비가 기특하구나. 내 조카들 같이 가져와. 이랬다가 장포와 관흥이 워낙 활약을 하는데, 활약을 하니까 유비가 약간 말실수를 합니다. 내가 젊은 날에 나와 함께했던 장수들이 이제 다 늙어서 활약을 못하는데 너희 젊은 애들이 이렇게 활약을 하는 거 보니 참 내가 기분이 좋다. 근데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황충이 긁혀가지고 나도 할 수 있어 해가지고 황충이 나가가지고 혼자서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거기서 부상을 당해서 죽었다. 전부 다 허구죠. 장포, 관흥, 황충은 전부 이릉대전이 시작하기 전에 죽어 있었습니다. 이미 사망. 이미 사망해 있었고 전쟁에 아예 참전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유비가 이제 황주로 방면을 진격을 하게 됩니다. 양지강에 따라서 진격을 하게 되는데요. 자귀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자귀현에 진을 칩니다. 그 자귀현까지 가는 동안은 연전연승을 하면서 갔어요, 유비가. 그리고 송건은 유비의 군을 막기 위해서 육손에게 군대를 주고, 육손의 군대는 이릉 바로 앞에다가 진을 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육손이 존버를 하죠. 근데 그 부장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품고 육손에게 빨리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유비가 주요 요충지들을 다 점령하면 그땐 진짜 답이 없기 때문에 너무 늦지. 우리가 먼저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육손은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존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유비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 이때 왜 육손이 존버를 선택을 했느냐 하면은 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육손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유비의 수륙 병행 작전이다. 그 당시 양지강을 따라서 쭉 진격을 했기 때문에 유비군은 수군과 육군이 서로 발을 맞춰가면서 되게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 가운데 갔습니다. 이게 서로 너무 견고한 체제가 갖춰져 있다 보니까 공격해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렇게 존버 상태로 가니 유비도 후달리기 시작을 하고 수군을 포기하고 전부 다 육군 전력을 강하겠다면서 육군을 편제를 한 상태에서 육손이 있는 지령 바로 앞에 어떤 이릉과 효정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근데 그때 또 육손은 존버를 하자, 대응하지 말자, 이거 유비의 도발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불만을 품은 손환이 아유 답답해 이러면서 나왔다가 이도라는 곳에서 괜히 포위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손환을 지켜야 된다, 손환을 구하러 이도성을 구원하러 가자, 육손을 설득했지만 육손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풀릴 거다, 포위가. 무슨 말이야, 가만히 있는데 포위가 어떻게 풀려. 그런데 수군을 포기하면서 유비가 효정, 이릉, 그리고 그 손안을 포위하고 있는 이도라는 곳, 여기에 군사들을 너무 많이 배치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영이 일목요연하거나 조직적이지 않고 흩어져 있는 거죠. 그 진영이 쫙 있고 이게 무려 700리에 이르렀다고 하죠. 50여 개의 군영이 700리에 걸쳐서 퍼져 있었고, 문제는 요충지들을 점거한다고 점거한 곳이 산지 아니면 좀 산골 아니면 습지 이런 데를 점령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전쟁을 하면은 그런 데를 점령하는 게 좋은데 전투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오지들에다가 진을 치면은 그 군영 간의 상호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지역은 수도 성도에서부터 너무 멀리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보급선이 너무 길었던 거죠. 이때 육순이 공격해라. 참고 참았다가 지금이다. 근데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육순이 진격하기 전에 송건한테 먼저 편지를 씁니다. 보통은 지금부터는 반격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반격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아직 전쟁하기 전인데 뭐라고 썼냐? 유비를 이겼습니다. 아, 이미 이겼습니다. 아. 하고 출정을 했죠. 야, 이겼습니다 하고 출정했는데 진짜 이겼습니다. 그쵸. 이제 육순 같은 경우는 수군과 육군을 동시에 공격을 했고 화공으로 공격을 했는데 군영을 전체 다 공격한 게 아니라 유비가 있었던 효정이라는 진영부터 공격을 해요. 왕부터 잡고 시작해야 돼. 그리고 여러 군영이 있었는데 그 군영을 동시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공격을 하면은 공격을 받지 않는 군영이 있지 않겠습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좌우에 다 공격받고 있으면은 누구를 어디 쪽을 구원하러 가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유비가 있는 효정부터 노렸고 그 다음 이릉에 있던 유비군 제압을 하고 완전히 초전 박살이 난 거죠. 나머지는 뭐 알아서 자연스럽게. 그때 이제 유비군이 마한산이라는 산까지 후퇴를 했는데 마한산까지 추격을 했고 거기서 또 한 번 또 크게 한 번 지고 백제성까지 후퇴를 하죠. 근데 이제 소설에서 여기서 또 제갈량이 등장해가지고 팔진도 진법을 해가지고 멋있지. 육순이 막 여기 어디야? 해서 뭐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허구이고요. 네, 허구죠. 네, 실제로 육순이 돌아간 이유는 육순이 반격에 나서자마자 위에 있던 위나라 조비가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당연히 그 팔진도는 허구이지만 팔진도는 실제예요. 팔진도는 그런 뭐 도수를 부리는 그런 게 아니라 보병들의 진법입니다. 아, 하객진 같은. 그래, 그런 진법이에요. 당연히 그런 도술이 허구이다 보니까 팔진도 자체가 허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팔진도가 잘못 알려져 있을 뿐 팔진도는 실제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이릉대전입니다. 라임양님이 보시기에 가장 각종 미화된 이 연의를 통해서 피해를 본 사람과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피해를 본 사람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최고의 득을 본 사람은 아무래도 주인공 유비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도원결의에서부터 이미 나관중의 편애는 시작이 됐고 뭐 기타 등등 각종 다 이야기가 유비 띄워주기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유비가 최고의 이 득을 본 인물이 아닌가. 연의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유비, 관우, 장비, 조은, 제갈량 딱 다섯 좋은 명인 것 같아요. 제갈량까지. 네, 딱 5명인 것 같고 촉한 진영 외 인물은 다 피해를 봤다. 조조 나쁜 놈 되고 촉한 진영이 아닌 사람 가운데 수혜자 당장 떠오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오늘의 결론은 삼국지의 다양한 이 허구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 이 유비, 관우, 장비 이 셋의 우정만큼은 이 우애만큼은 진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저는 나관중이 쓴 소설 삼국지 연의는 정말 뛰어난 문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스토리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삼국지를 꼭 읽어보시고 정사 삼국지를 파악하고 이게 어떻게 스토리화 됐는지를 분석을 하시면 큰 공부가 될 것 같거든요. 정말 놀래요. 사실 동원결의가 허구지만 이 모티프가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진짜 뛰어난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뛰어난 소설이니까 재미로만 보고 너무 이렇게 역사적인 관점으로는 접근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